자, 세 번째, 이익 취득입니다. 이 취득 자체가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취득이 전제가 되었을 때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를 보시게 되면 손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생이자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취득 밑줄 그시고 X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게요. 1번을 보시게 되면 대표회의 회장이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켰다. 연체료 세무 쳐보세요. 그러면 공급업체가 연체를 받았네요. 공급업체가 연체를 지급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업체가 연체를 지급받은 것은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연체료를 받으면 이익을 추가하는 건가요? 원래 제때에 받았었더라면 제때에 받아서 그걸 은행에 넣었더라면 그만큼 이자가 나오지 않나요? 그치? 그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연체를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체료는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조합의 승인 없이 이 조합회원증을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보로 금원을 차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 조합장이 이 금원을 이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합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취득한 바가 없지? 그리고 결국 이 회원증을 매도하여 채무 전액 변제 충당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조합장이 쓴 돈이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조합장을 취득한 사람은 매도했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얻나요? 못 얻죠. 왜냐하면 승인 없이 발행한 것이고 승인 없이 발행한 것을 취득한 사람은 결국 이걸 구입했다 할지라도 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장이 어떤 것도 얻은 바도 없고 매수한 사람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바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 하나 어떤 것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판례 보시면 자, 고의로 기계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계약이 해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내가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덤핑 판매네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이것은 그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배임죄 역시 마찬가지로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착수 가보죠. 착수라고 하는 것은 배임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고 손해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자, 판례 보면 자, 세 번째 줄 나왔네요. 임무 위배 행위를 개시했을 때, 즉 배임 행위를 개시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위배 행위 시 동그라미, 그때 착수가 있고 손해 발생 시 기수가 된다. 당연하죠. 자, 밑에 판례 보면 피해자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을 때, 그쵸? 위험 범위니까 위험 초래하게 되면 기수가 되고요. 그다음 그때 그 무단 반출 행위 당시죠. 무단 반출 행위 당시 손해가 바로 배임죄의 손해 액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시키거나 무단 반출하였다면 이 유출 반출 시에 기수가 되어버리고요. 자, 밑에 줄에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퇴사할 때 그때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유출 반출 시라고 하는 것은 재직 중일 때의 사건이고요. 재직 중일 때는 언제다? 유출 반출 시고요. 그 밑에 퇴사할 때는 퇴사 시에 배임죄 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버리죠. 끊어버리면 재직 중 판례, 퇴사 시 판례입니다. 다음. 자, 쭉 읽어보시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전부 일부를 수령했습니다. 수령했다면 채권자에게 어떤 대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채권자에게 어떤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채권자인데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채권자 해주지 않고 여기 제3자네요. 제3자 빨간색으로 요 제3자로부터 금원의 전부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이때 뭐가 된다? 배임죄는 시작되었다. 착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밑에 판례. 자,
용도로 돈을 빌렸는데 그 용도가 뭐냐면 투자금 용도예요. 투자금 용도. 개인 목적으로 대표이사란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끊어요. 그리고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준다. 회사 명의로. 이건 개인적 용도인데, 그치? 근데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준다라고 했을 때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배임죄의 착수가 되고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공정하게 주었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밑에 판례가 중요하죠. 별표 쳐보세요. 이것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볼까요?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치?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하다. 민법 107조 1항 본문에 따라서 일단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이 대표자의 대표행위를 무효시키는 거죠. 무효시킨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자, 이 경우에도,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위로서 이 임무이행위를 하였을 때, 이게 바로 배신행위죠. 그때 하였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므로, 착수가 되는 것이다. 그치? 착수가 되는 것이므로 미수가 된다. 미수. 그러나 끊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선의다. 선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중과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선의라면 그 의무 부담 행위가 회사에 대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는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라는 것이 됐어요? 이렇다는 거지. 필기하자면 A가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B가 상대방이죠. 자, A가 B에 대해서 뭐랍니까? 대표권을 남용하여 배임행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배임행위를 했을 때가 바로 뭐다? 실행의 착수가 됩니다. 배임죄의 착수가 돼요. 자,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이 두 개로 쪼개버리면 악의나 중과실이었다. 땡땡. 또는 선의였다. 땡땡. 그치? 악의였다고 하면, 악의 중과실이라고 하면 이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 했잖아요. 자, 올라가서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는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무효가 된다. 그럼 무죄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죄가 된 얘기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착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때는 배임죄는 미수가 됩니다. 미수가 되고 만약에 선의였다면 그때는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판결로지 1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이와 같은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위배하여 이 어음을 발행했을 때에도 과연 위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판례는 위와 같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다만 자, 일단 끊고 그 약속음이 발행이 무효라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음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할지라도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통이 되지 않았었다면 회사는 상대방에게 어음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에게는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그때는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는 미수가 된다. 왜요? 착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착수는
A가 B에게 배임 행위를 할 때 착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유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이후 문제잖아요. 배임 행위를 하고 난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서 약간의 가필 해드렸죠. 미수가 된다는 부분.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필기를 한번 해보면 A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B가 상대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표권을 남용하여 뭘 하고 있어요? 어음을 발행했어요. 어음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 발행하는 순간 배임죄는 이때 착수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B가 1번 악의 중과실이다. 2번 선이다. 선의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지 못했다는 게 선입니다. 됐어요? 선의일 때는 일단 이것은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기수가 된다. 이거예요.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지. 여기서 2번에서 그랬잖아요. 2번에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어음을 발행했다고 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논리로 같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 보시면 여기죠. 여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서, 즉 선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의무 부담 행위는 회사에 대해서 일단 유효하다. 그래서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할지라도 일단은 배임죄는 기수이다. 이런 말이. 이 논리가 어음 발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기수라고 적어드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악의 중과실도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로 쪼개봐야 됩니다. 1번 유통이 된 경우, 2번 유통이 되지 않은 경우. 됐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유통이 되었다면, 그치? 즉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야? 어미 발행이 무효라는 말이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인 경우, 그치? 악의 중과실인 경우를 말합니다. 됐어요? 무효,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어서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화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요? 무효인데 왜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되지? 그게 여기 나왔잖아요. 어음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음 발행의 경우에는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 소진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지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발행인이라 할지라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소지자가 장땡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어음이 유통되어서 갖고 있는 소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지하는 사람이 발행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발행인은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된다. 그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할지라도 소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유통이 되었다면 배임죄는 뭐가 된다? 땡땡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 또 올라가시고, 자, 그러면 유통되지 않았다면요. 이 무효가 무슨 말인지 알지? 무효는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어서 무효이고, 그래서 그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었다면, 그쵸? 그러면 회사는 상대방에게 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발생이 될 염려도 없고, 결국 그래서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착수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 앞에서 착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땡땡 미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공식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판결로지 3번이 바로 사실관계인데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죠. 자, 갑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별도로 이 사람은 갑회사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을회사 대표이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쪽의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표이사가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은행에 갑회사 명의의 액면금 29억 9천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었던 사건인데, 이 병은행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치? 이 피고인이란 사람이 갑회사 대표이사이고 을회사 대표이사이고, 이고 그 중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물론 두 곳에 다 몸담고 있지만 그 갑회사의 어음을 자기에게 발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병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요. 그럼 뭐다? 이게 악의 중과실이란 말이에요. 그치? 네, 그랬다면, 근데 유통이 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즉 유통이 안 됐대요. 유통이 안 됐다면 갑회사에 대해서 현실적인 손해나 신뢰 발생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없지? 근데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세요. 유통이 되었다면 그 부담할 위험이 구체화 현실화가 발생해야 돼.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치지 마세요. 유통이 되었다면 그 어음 채무가 회사로서는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거죠. 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거지. 그런데 유통이 되지 않았었다면 밑에 회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미수다. 이것이 바로 유통이 안 됐죠. 유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됐어요? 없다는 거 있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결국 미수죄가 된다. 그래서 전 시간에 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미수가 되는 논리와 이 위험 발생이 초래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맞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무죄가 된다고 하면 틀려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각주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각주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 나왔네요. 자,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잖아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 판례에서 판례 번호를 들면서 이런 판례 등은 이 부분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이해되시겠나요? 그 판례가 여기 밑에 종전 판례 하나 갖다 놨는데요. 이 판례는 과거에 출제가 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판례 때문에 이제 변경이 된 판례인데, 그럼 과거의 종전 판례는 어땠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알지 못하여서, 즉 악의 중과실이어서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맞지? 지금과 똑같지? 지금과 다른 게 없잖아요.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에 그 회사가 소진에 대해서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발생하였다. 여기까지도 맞지? 여기까지 변한 게 있어? 여기까지 변한 게 없어요. 자,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유통이 안 된다는 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에 대해서 재산 실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금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해상 합의체 판결인데 여기서 1번에서 그랬잖아. 그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세 번째 줄까지는 바뀐 게 없는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과거에는 이 판례가 나오기 이전 판례의 경우에는 유통이 안 되었다면 무죄로 본다 그랬어요. 이 종전 판례는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되고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무죄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판례 봤잖아. OX 판례 할 때 봤잖아.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바꾸겠다. 무죄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 이거를 미수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관적 요건입니다.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영득죄니까 영득의사가 있어야 되고 막 그래요. 자,
윗무입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고 이득 동그라미, 손해를 가한다는 것 동그라미. 이게 전부 다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이득과 손해라는 것이 전부 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고의 내용이죠. 여기까지 끊고 이 판례가 배임제 판례의 대표적인 판례예요. 그런데 이런 판례도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손해 발생을 한다는 점, 이득을 얻게 한다는 점, 이것은 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이라는 식은 미필적이나마 족한 것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조심하시라고요. 근데 시험은 위에 있는 이 판례가 더 잘 나와요. 별표 치시고. 자, 네 번째 줄.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이나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밑에 판은 똑같지? 여기서 이득 동그라미, 손해 동그라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이 밑에 판례는 기업의 경영상의 판단 관련해서 나온 판례이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위의 판례랑요. 자, 그러면 고의를 인정해서 배임죄를 인정했던 판례 보겠습니다. 1번에서 손해를 끼쳤다 동그라미 배임죄 인정했고요. 이번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 배임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고 나머지는 똑같지? 여기서 뭐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누가 손해 변상해 줄 것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배임죄가 됩니다. 다음 자,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죠? 파란편 들어보시고 자, 합리적인 경영상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내세워요. 그래서 매도인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계약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3자 해줬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죠. 3번을 보시게 되면 그 계약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봤고요. 4번은 저번 시간에 본 건데 여기까지는 봤죠. 세 번째 줄까지 봤는데 그 다음을 안 봤어요. 매도인의 이 매매 임대 행위가 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믿고서 했다면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행될 것으로 있었다고 믿었다. 마찬가지고요. 양질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오로지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이것도 고의가 탈락된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라고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임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탈락되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이건 지우시고 여기다 해야 돼요. 보다 유리한 내용 세모 치시고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공범 갑니다. 공범 검색 펜 들어보시고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버리세요. 자,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소극적으로 그 배임 행위에 편승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범이 되느냐? 그 배임 행위에 대해서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하는 것처럼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적극 가담에 관여했을 때 안에서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그것이 아니라 세 번째,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이득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원래 배임죄 공범이 아니에요. 왜요? 이 수익자는 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가담하는 사람이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수익자는 상대방은 배임죄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적극 가담했을 때 한해서는 뭐가 된다? 배임죄의 공범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단순히 알면서 단순 악의만으로는 공범이 안 돼요. 단순 악의만 적을까? 단순 악의만으로는 공범이 안 돼요. 방조범도 안 돼요.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단순 악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었지. 현직일 때나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는 것이지 퇴사한 후에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 않아요. 그치? 자, 그래서 그 퇴사한 자에게 가담했다 하더라도 퇴사한 자에게 가담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을 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지? 파란색으로 퇴사한 직원, 퇴사한 파란색 세모 치시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제3자가 공모 가담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퇴사한 자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죄수입니다. 자, 신협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일자가 다르네요. 일자가 다르다, 고유도 다르다 라고 했을 때에는 포괄일자가 되지 않죠. 포괄일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가로 열고 이퀄 경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자, 대출 한도를 정하네요. 대출 한도를 정한다. 한도를 정해서 이제 약정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배임죄가 한 개다. 그 한도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했다 하더라도 포괄에서 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에서 배임죄 일제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 여러 번 인출했다고 해서 포괄하여 배임죄 일제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랬네요. 자, 그 다음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럼 배임죄가 성립하죠. 여기까지. 여기서 개인 채무 담보 동그라미 치시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해버리면 여기서 배임죄가 돼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뭐합니까? 또다시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주게 되면 여기서 또다시 배임죄가 또 하나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배임죄 몇 개다? 한 개, 두 개. 각각 경합범이 된다. 가로 열고 경합범. 자, 밑에 타주의 관계 봅니다. 자, 양도담보를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양도담보 세무 쳐보시고 이것은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소유입니다. 이 양도담보 제공한 것은 여전히 채무자 소유,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 채무자 자기 소유이고 타인 소유가 아니므로 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작물 절대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판례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사기죄를 구성하게 된다면 각각 성립하게 되죠. 그치?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2번 체크하시고 월세를 체결해달라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속여서 전세를 받았네요. 전세 동그라미 치시면 월세가 수익률이 좋아요? 전세가 수익률이 좋아요? 월세가 수익률이 좋죠. 전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되어버리죠. 건물주에 대해서 손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임차인을 속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되어버리죠. 피해자 다르죠? 이 배임죄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배임죄의 피해자는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피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죄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임차인이 피해자예요. 임차인들이 피해자가 돼요. 피해자 다르지? 피해자가 건물주 피해자, 임차인들 피해자. 보호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